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한 선비의 집요한 추적에 관한 사연이랍니다. 이야기는 바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선비 이혁이 자신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대제학 어른의 시신을 발견하던 그 비통한 날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날 아침, 혁은 스승의 부름을 받고 그의 사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늘 제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스승은 기척이 없었고 서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혁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에 엎드린 채 차갑게 식어있는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아의 검시관들은 사인을 노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서둘러 결론지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연세가 많으셨고 외상 하나 없이 평온한 모습이었으니 누구도 그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혁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승의 오른손이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쥔 듯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혁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스승의 굳은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차가운 물건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산호 비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녀의 한쪽 끝이 마치 핏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섬뜩하고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녀가 아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단서다. 혁은 직감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은 결코 평범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재빨리 그 핏빛 비녀를 자신의 품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자신만이 아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지요. 그 여종의 값은 핏빛 비녀 한 개였다. 내가 죽은 스승의 손에서 발견한 유일한 단서. 훗날 그는 자신의 기나긴 추적의 시작을 이렇게 회상하게 될 것이었지요. 스승의 장례를 치른 후 이혁은 곧바로 핏빛 비녀의 주인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는 비녀를 품에 품고 한양의 온갖 장신구, 가게와 비단 가게를 샅샅이 뒤졌지요. 이런 비녀를 사가거나 혹은 잃어버린 여인을 본 적이 있소? 하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고개를 가로젓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녀의 세공이 무척 뛰어나고 값비싼 것이긴 했으나 그 주인을 특정할 만한 특별한 표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허탕만 치자 혁은 다음으로 정보가 모이는 기방과 주막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비녀의 행방은 묘연했지요.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스승님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혁은 마지막으로 그가 가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물건처럼 팔려나가는 노비시장이었지요. 노비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절망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혁은 역겨움을 참으며 노비들이 거래되는 좌판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 가장 값싸게 팔려나가는 노비들 사이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한 젊은 여종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몹시 수척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헝클어진 쪽진 머리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는 작고 붉은 장신구였습니다. 저것은 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노비 상인에게 다가가 얼마를 주면 저 여종을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비 상인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신원도 불분명하고 충격으로 말까지 잃어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종이라며 혀를 찼지요.
보아하니 선비님께서 딱하게 여기신 모양인데 단돈 한 냥만 주시면 당장 넘기리다. 혁은 주저없이 엽전 한 잎을 던져주고는 여종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종은 겁에 질려 그의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혁은 단호하게 그녀를 이끌었지요. 혁은 여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집은 스승을 잃은 슬픔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기 하나 없이 삭막했지요. 그는 여종에게 월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그녀를 데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시작했지요. 내 머리에 꽂고 있던 그 비녀, 어디서 난 것이냐? 혁은 자신이 품고 있던 핏빛 비녀를 꺼내 보이며 두 비녀가 한 쌍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녀의 원래 주인은 누구이며 너는 그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며칠 전 대제학 어른께서 돌아가시던 그 밤에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조급함에 그는 겁에 질린 여종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월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혁의 다그침에 공포에 질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말을 하란 말이다.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혁이 답답함에 언성을 높이는 순간 월은 흐흡 하는 비명과 함께 과호흡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 스스로 기억의 문을 닫아버린 듯하오. 언젠가 그 충격이 가시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겠으나 섣불리 다그쳤다가는 오히려 연경폐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소. 혁은 허탈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던 열쇠가 녹이 세울어 열리지 않는 자물쇠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는 월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가녀린 모습을 보니 차마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었지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월을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 감시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월은 혁의 집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지냈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감정도 없었지요. 그저 혁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방을 닦고 밥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잠결에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기 일쑤였지요. 서재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던 혁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종종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게만 여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그녀의 악몽이 어쩌면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밤 혁은 월의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잠꼬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싫어, 오지 마, 푸른 모란. 푸른 모란? 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채기, 불에, 타는 냄새. 그녀의 잠꼬대는 두서가 없었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혁은 밤마다 월의 방문 앞에서 그녀의 잠꼬대를 엿듣고 그녀가 내뱉는 단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모란, 서책, 타는 냄새, 붉은 비단, 무서운 눈. 낮이 되면 그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 스승의 죽음과 연관지어 추리를 해나갔습니다. 서책과 타는 냄새라면 혹시 스승의 서재에서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불에 탔던 것은 아닐까? 붉은 비단이라면 혹시 비녀 말고 또 다른 증거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혁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관에서는 그의 스승인 대제학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책임진 인물은 바로 포도청의 젊고 야심 있는 종사관 박태수였지요. 박태수는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한번 물은 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대제학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받고 이 사건을 남몰래 재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수사망은 곧 이혁에게로 향했습니다. 박태수는 혁이 스승의 죽음 이후 관직에 나아갈 준비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무언가를 찾아 한양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그가 최근 노비시장에서 신원불명의 여종 하나를 사들여 곁에 두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요. 대제학에 가장 총애받던 제자가 스승이 돌아가신 직후 수상한 행보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날 박태수는 직접 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사적인 만남을 가장하여 혁의 속내를 떠보려 했지요. 이 선비, 스승을 잃은 슬픔이 매우 크시겠소. 허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슬퍼만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던데. 혹 스승님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요? 박태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종사관 나으리께서 하실 말씀은 그것뿐이시오? 제 스승님의 죽음은 이미 병사로 종결된 일이 아니었소이까. 혁은 자신의 패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료사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지요. 박태수가 정의로운 인물인지 아니면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의 하수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자신이 아는 것을 털어놓았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 사이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흘렀습니다. 박태수는 혁의 서재를 훑어보며 벽에 붙어있는 푸른 모란, 서책 등의 의미 모를 단어들을 예리하게 포착했지요. 결국 박태수는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돌아가기 전 혁에게 뼈있는 경고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선비, 나는 그대의 충심을 믿고 싶소. 허나 명심하시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대의 몫이 아니라 관아의 몫이오. 무고한 민간인이 멋대로 수사에 개입하다가는 진실에 닿기도 전에 먼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요. 부디 몸 조심하시구려. 박태수 종사관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답니다. 그가 다녀간 며칠 뒤 혁의 집에 첫 번째 위협이 찾아왔지요. 바로 스승을 죽인 배후 세력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월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혁은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월의 잠꼬대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합하며 사건의 윤곽을 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스럭하고 부러지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그의 예민한 귀에 잡혔습니다. 누구냐, 코토! 혁은 순간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재빨리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살폈지요. 달빛 아래 검은 복면을 쓴 괴한 하나가 담을 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괴한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혁은 직감했습니다. 저 자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월이라는 것을. 월이 살아있는 한 그들의 비밀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으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지요.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괴한이 월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혁은 옆방에서 있는 힘껏 가장 높고 무거운 책장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콰르르릉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백 권의 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괴한은 물론이고
잠들어 있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지요. 괴하는 계획이 틀어지자 당황하여 일단 혁부터 처리하려고 서재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졌지요. 혁은 괴한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서재 지리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기에 책상과 의자를 장애물 삼아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괴한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혁은 품고 있던 묵직한 벼루를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지요. 벼루에 정통으로 맞은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월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월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혁은 처음으로 그녀를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저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힘없는 선비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혁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요. 괴한의 습격은 혁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었답니다. 그는 깨달았지요. 적들이 월을 노린다는 것은 그만큼 월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혁은 다시 자신이 기록해둔 월의 악몽 속 단어들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반복되고 가장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단어. 바로 푸른 모란이었습니다. 푸른 모란이라 그런 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필시 어떤 장소나 물건을 가리키는 암호일 것이다. 혁은 이 암호를 풀기 위해 한양의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위 관료들과 거상들이 비밀리에 드나드는 한양 최대의 기방 월향루였지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인 행수기생 매화는 바로 혁의 죽은 스승과 막역한 사이였던 의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혁은 남들의 눈을 피해 밤늦은 시각에 월향루를 찾아가 매화를 독대했습니다. 매화는 스승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혁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품고 있던 터라 그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대제학 어른께서 남기신 단서가 푸른 모란이라 하셨소? 혁의 이야기를 들은 매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요. 선비님, 지금 아주 위험한 것을 건드리셨습니다. 청모라는 단순한 꽃 이름이 아닙니다. 매화의 설명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모라는 표면적으로는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귀한 고서화를 거래하는 고급 화랑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나라에서 금지한 서책들을 비밀리에 밀거래하고 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위험한 사상가들이나 야심가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는 소굴과도 같은 장소라는 것이었지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엄격한 암호와 추천이 있어야만 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그곳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지금 조정에 숨은 실세이자 서슬퍼런 형조판서인 심대감의 자금책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선비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심대감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설사 그것이 지렁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밟아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청모란에 대한 정보를 얻은 혁은 지체 없이 그곳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하지만 그곳은 워낙 경비가 삼엄하고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였기에 여간한 배짱과 기지가 아니고서는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지요. 혁은 며칠 동안의 준비 끝에
자신을 귀한 고서적을 수집하는 지방의 부유한 상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도포를 입고 손에는 옥으로 만든 부채를 드는 등 겉모습은 영락없는 돈 많은 한량이었지요. 그리고 월은 그의 시중을 드는 말없는 하녀로 꾸몄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되살릴 결정적인 단서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니 위험하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매화의 도움으로 혁은 청모란의 주인과 간신히 연이 닿아 귀한 서책을 거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 밤에 두 사람은 마침내 청모란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서게 되었지요. 청모란 내부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화와 희귀한 서책들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하지만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은 단순한 예술 애호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야망과 비밀, 그리고 위험한 사상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혁은 청모란의 주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월을 데리고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일반 손님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서고의 가장 안쪽 벽에는 사람 키만 한 거대한 모란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그 그림에만 먼지가 거의 쌓여 있지 않았지요. 마치 누군가 자주 만지기라도 한 듯이 "워라, 저 그림을 보거라.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없느냐." 혁의 말에 월은 멍하니 그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오묘하게 뒤섞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법한 신비로운 모란 그림.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월의 머릿속에서 쨍! 하고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다시 잊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스승과 함께 바로 이 방에 왔었다. 스승은 저 그림 뒤에 비밀 공간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서책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 넘어진 촛대로 인해 불이 붙었고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사내의 예. 뱀처럼 차갑고 무서운 눈빛. 기억이. 월이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구나. 돌아보니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살수, 귀영이 소리 없이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살수, 귀영의 등장은 그야말로 섬뜩했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없이 두 사람의 등 뒤에 서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는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본 것을 살아서 이곳 밖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귀영은 지체 없이 혁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혁은 급히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지만 귀영의 단도는 뱀처럼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혁은 무인이 아니었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육중한 서책장을 귀영을 향해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콰르르릉 수백 권의 서책들이 쏟아져 내리며 귀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혁은 그 틈을 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월의 손을 잡아 끌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이쪽이다! 귀영은 쏟아진 책들을 가볍게 밟고 넘어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청모란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무사들이 사방에서 칼을 빼들고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워라,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좁고
복잡한 서고 사이를 필사적으로 헤치며 도망쳤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월이 갑자기 한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월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벽의 한 부분을 힘껏 밀었고, 그러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돌아가며 좁은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재빨리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통로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넘어지고 구르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귀영과 무사들이 쫓아오는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지요. 한참을 달렸을까 통로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통로 밖으로 몸을 굴려 빠져나왔을 때 그곳은 청몰 안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이 드문 어느 골목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무사히 청몰 안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혁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지요. 혁은 그제야 아까의 탈출 과정에서 월의 다리가 날카로운 파편에 긁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처가 깊구나. 어서 치료해야겠다. 혁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직접 약상자를 가져와 월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버선과 속바지를 걷어 올렸지요. 이전 같았으면 양갓집 교수도 아니었던 여종의 맨살을 보는 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오, 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대를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혁의 사과에 월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아닙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혁은 잠든 월의 곁을 밤새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잃어버린 기억과 삶을 되찾아주겠다. 혁과 월이 청몰 안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동안 포도청의 박태수 종사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혁과 월이 상인과 하녀로 위장하고 청몰 안에 잠입했다는 사실과 그날 밤 그곳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냈지요. 청몰안, 형조판서 심대감의 자금줄, 그리고 이혁, 박태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몇 가지 단어들을 종이에 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지요. 대제학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며 그 배후에는 바로 형조판서 심대감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혁은 자신보다 먼저 그 진실에 접근한 위험한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것을. 박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일개 종사관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형조판서는 왕의 신임이 두터운 하늘 같은 권세가였지요. 섣불리 그를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불의를 보고 물러서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는 가장 먼저 대제학이 죽기 직전 그의 행적을 샅샅이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첩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지요. 대제학은 죽기 며칠 전 심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박태수는 수하들을 시켜 밤낮으로 혁의 집 주변을 은밀하게 감시하게 했습니다. 심대감의 자객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들의 다음 행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지요. 청몰 안에서의 충격 이후 월은 조금씩이지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답니다. 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혁의 어지러운 서재를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행동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붓을 씻고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해온 일처럼 말이지요. 그녀는 홀린 듯이 서책 더미에서 깨끗한 화선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붓에 먹을 듬뿍 묻혀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손은 기억을 잃은 머리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붓끝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활짝 핀 한 떨기 매화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종이 위에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재에 들어서던 혁은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월이 그린 매화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고한 기품과 추운 겨울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은 어설픈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대가의 경지에 오른 천재적인 화공의 솜씨였습니다. 너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구나. 혁의 말에 월은 화들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을 정말 내가 그린 것이 맞단 말인가? 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의 손에 익숙하게 배어있는 감각, 그녀의 잠꼬대에 등장했던 푸른 모란, 그리고 그녀가 본능적으로 그림 뒤의 비밀 통로를 찾아냈던 일,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화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승님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그림 속에 숨겨두었거나 그림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혁은 곧장 스승의 유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남긴 수많은 서책과 그림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졌지요. 혹시 월과 관련된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승이 가장 아끼던 낡은 서책 한 권의 맨 뒷장에서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기록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금일, 다니의 재주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하다. 그 아이의 붓끝에는 세상을 담는 힘이 있구나. 다니, 혁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의 진짜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바로 스승이 극찬했던 천재적인 화공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뛰어난 화공이었음을 알게 된 혁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했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의 유품들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그림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는 스승이 남긴 수많은 서화들 속에서 유독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림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평범한 산수화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의 낙관이 찍힌 부분이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미세하게 덧칠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혁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물에 적신 솜으로 살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덧칠된 물감 아래에서 스승의 낙관이 아닌 전혀 다른 모양의 작은 인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것은 바로 단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월의 인장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다니의 그림 위에 자신의 그림을 덧그려 무언가를 숨겨두셨던 것이다. 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림을 촛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얇은 화선지 뒤로 덧그려진 산수화 아래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그림의 형체가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그림을 들고 월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니야,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월. 아니 다니는 자신의 인장이 찍힌 그림을 보고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촛불에 비추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형체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와도 같은 복잡한 기호와 도형들의 나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해독할 수 없는 그림이었지요. 하지만 다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서책의 배치도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각각의 기호는 서책의 종류를, 도형은 서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으면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그림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암호가 가리키는 문장을 완성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왕좌의 북쪽, 용의 눈물이 닿는 곳. 왕좌의 북쪽이라면 궁의 후원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용의 눈물이 닿는 곳이란? 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다니가 외쳤습니다. 향원정의 용조각상, 비가 오면 그 조각상의 눈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승은 심대감의 영모 증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그림 암호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쥔 순간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다니의 기억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말았답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해낸 것을 기폭제로 잊고 있던 모든 과거가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휘몰아쳐 들어왔지요. 다니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는 7년 전이 아닌 바로 몇 달 전 스승이 돌아가시던 그 끔찍했던 밤의 모든 기억을 남김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홍다니. 그녀는 몰락한 화원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 대제학의 눈에 띄어 그의 비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학은 그녀의 재능을 아껴 아들처럼 딸처럼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요. 사건이 있던 그 밤, 대제학은 심대감의 영모 증거인 밀거래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정에 고발하기 전에 심대감의 수하들에게 꼬리를 밟히고 말았지요. 대제학은 위험을 직감하고 다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니야, 이 장부를 내 그림 솜씨로 똑같이 위조하여 가짜 장부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 가짜로 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너는 진짜 장부를 궁궐의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다니는 스승의 명에 따라 밤을 새워 밀거래 장부를 그림처럼 똑같이 위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심대감과 그의 살수귀영이 서재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대제학은 다니를 지키기 위해 위조된 장부를 들고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심대감의 죄를 꾸짖으며 이 증거를 가지고 당장 자수하라고 호통쳤지요. 하지만 심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영에게 스승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야, 도망쳐라, 어서. 그것이 스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귀영의 칼이 스승의 심장을 꿰뚫는 끔찍한 광경을 다니는 숨어서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니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진짜 장부가 숨겨진 그림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어느 노비 상인의 손에 넘어가 시장으로 팔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모든 것을 기억해낸 다니는 죄책감과 슬픔에 몸부림치며 오열했습니다. 혁은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아니,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는 스승님의 마지막 유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 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 혁과 단이가 모든 진실을 깨닫고 궁궐에 숨겨진 증거를 찾아낼 계획을 세우는 동안 교활한 심대감 역시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정보망을 통해 이혁이라는 애송이 선비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으며 심지어 기억을 잃었던 여종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보고받고 있었지요. 대제학 그 늙은이가 죽어서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심대감은 더 이상 이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아주 교활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지요. 며칠 뒤 혁의 집으로 한 장의 비밀 서신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서신에는 실로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혁 선비께 나는 대제학 어른을 죽인 진범을 알고 있소. 내일 밤 인왕산의 외딴 정자로 홀로 오시오. 모든 증거와 함께 진범의 목을 당신께 넘겨주겠소. 단 약속을 어기고 관아에 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면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은 그 서신을 읽고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단이는 그의 곁에서 불안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이것은 함정입니다. 가시면 아니 됩니다. 저들이 나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예, 어째서입니까? 이것이 저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궁궐로 향한다면 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차라리 내가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요. 그는 이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심대감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날이 밝자 몰래 집을 빠져나가 포도청에 박태수 종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경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할 때였습니다. 혁은 박태수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의 죽음에 얽힌 진실, 단이의 정체, 그림, 암호, 그리고 심대감이 파놓은 함정까지. 박태수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 좋다. 이제부터는 나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함께 그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세. 약속한 날 밤, 혁은 홀로 인왕산의 외딴 정자로 향했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장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다니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정자로 가서 심대감을 상대하는 동안 너는 박태수 종사관과 함께 궁궐로 가야 한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비밀 장부를 찾아내어 임금님께 직접 바쳐라.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단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싫습니다. 날이 혼자 가시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살아야 한다. 혁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다. 네가 살아남아야 스승님의 억울한 죽음과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는 다니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애틋한 이별이었습니다. 한편 혁은 박태수 종사관과도 약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자에 도착하여 신호를 보내면 박태수는 병력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정자를 포위하고 다른 한쪽은 단위를 호위하여 궁궐로 향하기로. 혁이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심대감 한 사람만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이 선비. 자네의 용기는 가상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군. 진범을 넘겨주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소, 대감. 심대감은 껄껄 웃으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진범은 바로 자네의 눈앞에 있지 않은가. 그래, 내가 죽였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 늙은이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했지. 이제 속이 시원한가?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혁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은 놈, 내 스승처럼 너도 오늘 밤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던 그 계집도 곧 내 손에 죽게 되겠지. 바로 그 순간 정자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복면 살수들이 칼을 빼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선두에는 귀신 같은 살수 귀영이 서 있었지요. 혁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신호탄을 꺼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지요. 피웅!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제 곧 대감의 시대도 끝이 날 것입니다. 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혁이 쏘아 올린 붉은 신호탄은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을 알리는 서막이었답니다. 신호를 본 박태수 종사관은 약속대로 병력을 둘로 나누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의 정계 병력 일부는 번개처럼 인왕산 정자를 포위했고 나머지 병력은 단위를 철통같이 호위하며 궁궐로 향했습니다. 정자안, 대감은 하늘로 솟구친 불꽃을 보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관아의 꼬리를 쳤다 이거지. 좋다. 저놈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놈의 목을 먼저 베어주마. 귀영, 뭘 하느냐? 저놈을 죽여라. 심대감의 명령에 살수 귀영이 소리 없이 혁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단도가 뱀의 혓바닥처럼 혁의 심장을 노렸지요. 혁은 급히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지만 이미 사방은 수십 명의 살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힘없는 선비 하나가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귀영의 칼이 혁의 목을 베기 위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쨍그랑 하는 굉금과 함께 정자의 창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수십 명의 포도청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칼을 빼든 박태수 종사관이 서 있었지요. 역적심 대감을 포위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정자는 순식간에 관군과 살수들이 뒤엉켜 싸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지요. 혁은 이 틈을 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혁과 박태수는 혼란 속에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동지처럼 말없이 서로의 등을 맡기며 힘을 합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혁은 비록 무예는 약했지만 명석한 두뇌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을 교란시켰고 박태수는 뛰어난 무예로 그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베어넘겼지요. 한편 궁궐에 도착한 단위는 병력들의 호위 아래 약속된 장소인 향원정의 용조각상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숨겨져 있던 붉은 비단에 쌓인 진짜 밀걸의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장부를 손에 쥔 단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임금이 계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단위가 궁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동안 인왕산 정제서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답니다. 심대감의 살수들은 수가 많고 실력이 뛰어났지만 박태수가 이끄는 포도청 전개 병력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요.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혁과 박태수는 힘을 합쳐 살수 귀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귀영의 무공은 실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상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지요. 박태수가 정면에서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혁은 그의 사각을 노리며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이놈, 쥐새끼처럼 숨지만 말고 정정당당히 맞서 싸워라. 귀영이 혁을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살수가 정정당당함을 논하다니 가소롭구나. 혁은 침착하게 받아치며 계속해서 주변의 물건들을 던져 그의 시선을 분산시켰지요. 싸움이 길어지자 박태수의 팔에 조금씩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태수의 심장을 향해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지요. 위험하오. 혁은 그 순간 옆에 있던 커다란 도자기 화분을 발로 차 귀영을 향해 굴렸습니다. 귀영은 공격을 멈추고 화분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박태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정자 밖에서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수백 명의 금위형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이가 마침내 임금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심대감을 체포하라는 어명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심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지요. 이럴 수가. 심대감의 사병들과 살수들 역시 금위형의 등장에 전의를 상실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혁을 죽이려 했지만 혁과 박태수는 힘을 합쳐 그의 공격을 막아냈고 마침내 그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심대감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비열한 수를 썼답니다. 그는 포박당하기 직전 가장 가까이 있던 단이를 낚아채 그녀의 목에 비수를 겨누었지요. 모두 물러서라!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계집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수조차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지요. 심대감은 단이를 인질 삼아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 시간을 벌려 했던 것입니다. 단이야! 혁은 절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심대감과 단이의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푹! 섬뜩한 소리와 함께 심대감의 비수가 혁의 팔을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혁은 끔찍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팔로 심대감을 붙잡고 다른 쪽 손으로는 단이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냈지요. 이제 끝입니다, 대감. 혁의 희생으로 단이가 풀려나자 기다리고 있던 포도청 병력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심대감을 제압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입니다. 며칠 뒤 의금부에서는 심대감에 대한 국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영모죄와 대제학 살해 혐의는 명백한 증거 앞에 낱낱이 드러났지요. 결국 심대감과 그의 수족이었던 귀영을 비롯한 모든 영모 가담자들은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라의 큰 역적을 처단하고 스승의 원수를 갚은 공로로 조정에서는 혁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혁은 모든 것을 사양했지요.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권력의 더러운 속성과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선비로 돌아가 조용히 학문에 정진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단이 역시 스승의 원수를 갚고 자신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월이라는 이름 대신 홍단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원한다면 궁중 화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명예를 얻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다니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노비도 사건을 쫓는 동지도 아니었으니까요. 서로의 마음 속에 깊은 연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마음을 꺼내 보이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혁이 다니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니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이 노잣돈이 그대의 새로운 삶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오. 그것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몰락한 가문의 가난한 선비일 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녀의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그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고. 다니는 비단 주머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붉은 산호 비녀를 빼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바로 혁이 그녀를 처음 샀을 때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던 그 작은 비녀였습니다. 제 값은 이 비녀 한 개였습니다. 다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한 양을 주고 사신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이 비녀에 얽힌 진실을 밝힐 기회였지요. 허나 저는 나리께 구원받은 목숨이니 그 빚은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 평생 나리의 곁에서 이 빚을 갚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리의 글을 위해 먹을 갈고 나리의 그림을 위해 붓을 씻으며 그렇게 나리의 달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혁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요.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손에 들린 핏빛 비녀를 받아 다시 그녀의 머리에 소중하게 꽂아주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핏빛 비녀의 비극적인 인연은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어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들려드린 그 여종의 값은 핏빛 비녀 한 개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고도 애틋한 사연이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운명이 던져주는 작은 단서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귀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소?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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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